이번 주 시민데스크.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는 반인륜적 행위이자 중대범죄인 아동학대 사건 보도를 살펴봅니다. 민간 위탁 가정에 맡겨진 아이의 상습 학대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박기환 기자를 에필로그 Y에서 만나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광렬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하지만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 피해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기 어려운데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서 강화된 공공안전보호체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 국가의 기본 책무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 이혜수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신웅진 시청자센터 에디터 나와주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먼저 평가원님께서 발제해주신 주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번 한 주는 입양가정, 위탁가정의 아동학대 사건이 많았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늘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한 보도 관행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이번 주 리뷰 Y 시간이 아동학대 사건을 다룬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살펴주신 내용 들어볼까요? 5월 11일 방송된 의붓 아들 가방 살해, 징역 25년 확정, 살인 고의 인정 보도와 5월 14일에 보도된 사망 당일 췌장 잘리고 소장의 구멍, 눕혀놓고 밟았다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헤드라인부터 굉장히 자극적인데요. 네. 기사 내용에서도 피해 아동의 신체적인 특징과 범행 도구, 범행 방법, 피해 사실들이 상세하게 묘사되었습니다. 이런 보도가 잔인함과 공포감을 일으키고 또 모방범죄를 낳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들이 사건 보도가 아닌 마치 하나의 범죄 수사물처럼 소비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두 뉴스를 접했을 때 마치 한 편의 소설을 읽듯이 범행 장면이 상상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문제가 반복될 시에 그 잔혹성에 놀라고 슬픔과 분노가 일긴 하지만 그것도 잠시 웬만한 사건에는 충격도 받지 않고 폭력에 무감각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신 두 보도를 저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우선 지난 14일 방송된 사망 당일 췌장 잘리고 소장이 구멍 이 보도는 재판부는 사망 당일 정인이의 췌장이 잘리고 소장과 장 감막이 파열된 거로 판단했다라고 정인이가 당한 끔찍한 피해 결과를 그대로 묘사했고요. 제목에서도 췌장이 잘리고 소장의 구멍이라는 피해 결과, 그리고 눕혀놓고 밟았다는 범행 수법을 여과 없이 전달했습니다. 또 지난 11일 방송된 의붓아들 가방 살해 이 보도 경우도 성 씨가 가방 안에 드라이기로 30초가량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거나 수분 동안 자신의 친자녀 2명과 가방 위로 올라가 뛰고 눌렀던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범행 수법을 자세히 전했고요. 제목에도 가방 살해라는 직설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방송심의 규정은 불가피하게 어린이 학대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또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범죄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장면의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범죄의 수단과 흉기의 사용 방법의 묘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항을 두고 있고요. 또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와 아동관리보장원이 만든 아동학대 사건 보도 권고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동학대 사건 보도 시 가급적 학대 방법에 대한 상세한 묘사와 재현 등을 피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들은 아무래도 이런 기준들을 제대로 따랐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향후 유사한 보도가 또 재발되지 않도록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범행 도구나 구체적인 수법 관련해서 언급의 위험성을 두 분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이 현장에서 기사 쓰면서 고민하는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부분이면 그냥 빼면 되는데 이게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때로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넣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하게 되는데 자 에디터님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부의 말 그리고 법정 안에서 오고 간 그런 멘트들을 이제 전하는 경우거든요. 네. 기자가 임의로 이거를 더해서 내용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끔찍한 범행 수법 등을 언급하긴 했지만 이 법정에서 거론된 내용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이 재판이 있기 전에도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이미 전달됐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문구를 선택하는 것이 기자의 몫이긴 합니다만 이 핵심 내용을 빼지 않으려고 이제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요. 이 정확한 워딩 자체를 그대로 옮겨야 되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뭐 법조 기사가 그렇고, 네. 뭐 정당 정치 기사도 그렇고, 외교 관련 기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따져봐야 할 것은 이런 기사가 과연 얻는 게 맞냐, 아니면 잃는 게 맞냐 이런 건데. 네. 이 요즘에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이름을 따서 이제 사건을 규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정인양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부른 이유가 이 사건을 단순화하고 명료화시켜서 전달해서 누구나 확실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법정 기사도 사실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자극적인 표현에 관한 지적에 대해서는 좀 더 치열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사 작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언론에서 각종 자료를 제공받아서 보도에 이제 활용을 하고 하는데 이때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정보원을 통해서면 금상첨화겠죠. 이번 아동학대 관련 YTN 보도에서 정보 소스의 적절성 부분 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평가원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얼마 전 입양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 씨가 가족에게 보낸 옥중 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네. 5월 11일 정인이 양모 편지, 이민 갈지 몰라 친딸 영어 교육 보도에서 기자가 이 편지는 한 유튜버의 채널에서 공개된 것이고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언급을 합니다. 이후 유튜버가 가족의 우편함을 뒤져 편지를 꺼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소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사적 소유물을 무단 탈취한 자료가 뉴스의 정보원으로 적절했는가 묻는다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한 번 더 입수 경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검증 절차 없는 사적인 제보, 입수 경위가 불명확한 정보원들은 대중들의 분노만을 양조하기 쉽습니다. 또한 이런 사적 응징의 결과가 공신력이 중요한 뉴스 정보원으로 다루어질 때 개인의 단죄만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정의로 포장될 수 있고 공동체 차원의 문제의식은 뒷전으로 두게 됩니다. 정보원의 선택과 활용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보도는 그 범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의 결과물을 취재 대상으로 삼는 바람에 불법을 이용하고 조장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번 보도 다음 날 또 방송된 그 정인이 옥중 편지 공개한 유튜버 고소당의 보도도 해당 유튜버가 그 정인이 양부모 측에 의해 비밀 침해죄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그 문제의 편지 내용이 보이는 사진을 또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예. 참고로 방송심의 규정은 위법 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은 취재 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도 방법적 합법성과 정당성 요구는 결코 배제될 수 없는 만큼 진실을 밝힌다는 목적만으로 어떤 그런 수단, 절차가 정당화될 수는 없기 때문에 향후 불법 행위 결과물을 취재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보도는 모두 단신 이제 기사였습니다. 유튜버가 개인적으로 입수해서 공개를 했고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양 어머니 측에서 이제 확인을 해준 상태였는데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불법적인 측면이 있다 고소를 이제 해당 유튜버가 지금 당한 상황이고요. 자, 이런 자료의 활용, 에디터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좀 비중 있는 기사의 경우는 기자가 이제 직접 오디오를 입히고 인터뷰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통 리포트라는 형식으로 이제 기사를 쓰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번 기사는 좀 가볍게 다루려고 했다, 단신으로. 하지만 뭐 기사가 짧다고 뭐 약한 기사고 길다고 뭐 센 기사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 이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관심이 크다 보니까 그 하나도 빼지 않고 좀 챙기려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좀 나가게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먼저 이게 빠르게 확산을 했고 맞습니다. 그리고 예.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이 맞다라는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 이러면 써도 되겠구나라고 그 주무부서인 사회부에서 판단을 해서 기사를 출고했거든요. 근데 해당 유튜버가 양모의 편지를 몰래 촬영해서 알아낸 내용이라는 것은 사실 좀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진작 알았더라면 이 내용을 전하는데 저희도 형식을 좀 달리 해봤을 텐데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뭐 지금 여기서 굳이 절차적 정의까지 좀 말씀드릴 건 아니긴 합니다만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뭐 순간의 진실이 5분만도 못하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이번 경우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팩트 확인뿐만 아니라 그 팩트가 어디서 왔는지도 앞으로 좀 더 고민하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번엔 저희가 이제 그 다른 소스를 통해서 보도를 한 건데 저희가 뭐 몰카 같은 거를 활용할 때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불가피한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안 될 때 하는 건데 만약에 이번 건도 이렇게 가져온 걸 알았다면 아마 쓰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한번 보도 시작하면 문제 해결에 접근할 때까지 연이어 보도하는 것, 후속 보도라고 하죠. 이 YTN 보도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눈에 띄는 사례를 변호사님께서 준비하셨죠? 예, 아동학대 사건이 거듭 발생하는 제도적 원인과 배경을 파헤치고 그 개선 해결 방향을 제시한 분석 보도들 이번에 나온 것을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네. 우선 지난 12일 방송된 정인이 이후 강화됐지만 2살 입양아 학대 못 막은 입양 규정 보도. 이거는 정인이 사건 이후에 정부가 입양 가정 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그 입양 관리 규정을 강화했지만 그 지난 2월에 배포한 이후에 그 검토 협의 과정에 시간이 걸려서 이달 중에 5월에 들어서야 이제 시행에 들어간 바람에 최근에 그 이 2살 입양 학대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또 강화된 실무 지침도 그 입양 기관들이 입양 아동 사후 관리 보고서를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없고 입양 아동 조사의 구체적인 지침 등 규정돼 있지 않아서 한계가 뚜렷하다라는 점 등을 조목조목 진단해 줬습니다. 또한 지난 12일 방송된 위탁 가정에 맡긴 아이 얼굴 멍투성이 경찰 증거 불충분 보도는 최근 입양 가정 문제에 세간이 관심이 쏠렸었는데 위탁 가정, 민간 위탁 가정에서도 그 위탁된 4살 아이가 장기간 상습 학대를 당했다는 제보가 접수됐음을 알리고 제보의 진위를 꼼꼼히 따져보면서 학대의 정황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이번에 그 아동학대 제도적 원인 분석, 대안 제시 집중한 이번 보도들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여론 형성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저도 연속으로 보도된 민간 위탁 가정 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5월 15일에 방송된 검증 없는 민간 위탁 가정 학대 사각지대 막으려면 보도를 눈여겨보았는데요. 해당 보도는 여전히 생소한 위탁 가정 제도를 설명하고 위탁 가정의 검증의 한계, 전문적이고 제도적인 운영에서의 허점들을 다루면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아동 돌봄과 위탁 제도, 아동 학대 예방과 처벌 등에 관한 법적 장치들이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포용하지 못해 유명무실한데 그 지점을 YTN이 주목했다는 점에서 여타 보도와는 차별화되었습니다. 법과 제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언론이 여론 형성의 창구가 되어야 할 텐데요. 그것이 언론의 기본 기능이고 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YTN이 입양가정, 위탁가정, 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계속해서 조명하고 제도 허점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는 역할을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네. 뭐 앞으로 이 법안 마련 그리고 관련 예산 지원 시스템 정비까지 할 일이 참 많은데요. 좋은 후속 보도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이번 이 보도 관련해서 에디터님 의견 어떠십니까? 언론이 뭐 입법, 사법, 행정 부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법을 만들거나 뭐 아니면 집행력을 가지고 뭐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제4부로 불리면서 이제 언론 고유의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 기사 쓰는 것밖에는 다른 게 없죠. 네. 그래서 저희의 책무고 뭐 의무고 이제 뭐 계속 해야 될 역할인데 그때 기사의 경우는 이제 YTN 단독 보도였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이제 반영이 적지 않았던 경우긴 한데요. 계속 잘못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적을 받고 있다가 네. YTN이 모처럼 좀 칭찬을 받아가지고 참 그나마 말미에 다행입니다. 또 특히 제가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싫은 소리도 하고 뭐 칭찬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자들하고 소통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YTN이 언론사로서 이제 공공의 이익을 이제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기사를 앞으로 더 많이 써달라고 그렇게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시 뒤 방송되는 이 에필로그 Y 시간에는 이 민간 위탁 가정의 허점을 보도한 박기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놓치지 말고 시청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대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한 줄로 요약해 주신다면요. 먼저 평가원님. 네, 아동학대 사건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언론 보도 반성해야. 아동학대 사건 보도를 다루는 데 있어 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겠고요. 언론의 본질과 언론인으로서의 책임과 윤리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이 절실하겠습니다. 네, 자극적인 보도 안 된다라는 얘기셨고요. 자,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아이들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보도하라.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이야말로 당연히 이런 책임을 망각하지 말고 그 이행에 앞장서야 할 겁니다. 모든 언론인들이 아이들의 고통을 자신의 성공의 소재로 삼지 말고 이렇게 그 한 명 한 명을 스스로 키운다는 마음으로 보도를 한다면 아이들의 고통을 모두 씻어낼 수 있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말씀처럼 내가 피해 당사자라면 그리고 뭐 나의 일 아니면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도를 하면 아마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나눈 이 충실한 대화 내용 잘 유념해서 YTN 보도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방송에선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이야기 에필로그 Y에서 들려드립니다. 오늘은 정부의 역할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민간 위탁 가정의 현실을 알린 박기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에필로그 Y 유다원입니다. 연이어 전해지는 아동학대 소식에 눈살이 찌푸러지는 요즘인데요. 최근 YTN은 위탁 가정에 맡겨진 아이가 학대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학대 피해부터 위탁 가정의 제도적인 문제점까지 지적한 박기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기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저희 YTN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이 4살 아이가 위탁 가정에 맡겨졌는데 몸이 멍이 든 게 발견이 됐어요. 이게 피해 아동의 가족의 제보로 좀 시작된 취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외삼촌이 처음 저희에게 제보를 주셨는데요. 그 이전에도 온라인 게시판에 여러 번 올리시기도 했고 저희도 직접 접촉을 시도했지만 안 됐다가 나중에 먼저 연락을 주게 되셔서 네. 알게 됐고요. 그렇게 저희가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니 사실 최근에 뭐 정인이 사건도 있었고 입양 가정에서 좀 아동학대 사건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위탁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이게 위탁 가정이 뭔지 좀 자세히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사실 저희가 위탁 가정을 간단하게만 표현을 했는데 네. 정확히 말하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조부모가 키울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면 대리 양육 위탁 가정이라고 부르고요. 네. 또 이제 뭐 친인척이 키울 경우에도 친인척 위탁 가정. 그 외에도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르는 네. 이제 위탁모 위탁부께서 키우시는 게 위탁 가정이라고 일반 위탁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 이외에도 이제 아동 학대를 당한 아이의 경우에도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 아이들이 맡겨지는 것은 전문 위탁 가정이라고 부르는데요. 공공사업으로 보통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 지금 공공 그 위탁도 있지만 보니까 민간도 있더라고요. 이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네. 있습니다. 뭐 일단은 공공위탁가정은 각 구청, 뭐 지자체마다 가지고 있는 아동전담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직접 위탁가정을 뽑고 매칭도 시켜주고 사후 관리까지 하는데 네. 이 민간 위탁 가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개인 간의 고용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아이가 혹시 뭐 학대를 당하거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도 부모가 알아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 부모가 그걸 확인할 수 있었다면 맡기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 알아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경력이 있는지. 민간은 그런 게 좀 불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네. 공공 같은 경우에는 범죄 경력 같은 것도 물론이고요. 이 가족 구성원 중에 혹은 이 가족 구성원의 친척 가운데 아동 학대라든가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를 무조건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위탁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고서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선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공공 위탁 가정이나 민간 위탁 가정의 이런 차이점을 또 후속 보도를 통해서 전해주셨잖아요. 실제로 저희 앞 코너가 있어요. 리뷰 Y라고. 거기서 우리 박기환 기자의 이제 이 후속 보도가 너무 좋았다. 이렇게 칭찬, 또 좋은 의견을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네네.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찾아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공 위탁 가정과 민간 위탁 가정의 뭐 인력은 각각 어떻게 지금 돼 있어요? 그 공공 위탁 가정 같은 경우에도 분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긴 한데요. 일단은 조부모가 키우는 대리 양육의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친인척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르는 분께 맡기는 건데 전국에 700가정 정도라고 보는데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700가정이면. 굉장히 적습니다. 네. 사실 지원자는 많은데 뽑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민간 위탁 가정에는 사실 저희도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 전담하고 있는 부처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전문가들도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어떤 분들이 하는지, 이분들이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니 이 피해 아동은 보니까 공공 위탁 가정의 조건이 안 돼서 지금 민간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기사를 봤었는데 뭐 조건이 좀 맞나 봐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실 지금 한정되어 있는 공공위탁 가정 상황에서 그 몇 명에게만 주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부모의 사망, 부모가 혹시 양부모가 모두 수감되었다거나 아니면 부모가 모두 이혼해서 가출을 했다거나 아니면 부모가 질환을 크게 겪고 있어서 아이를 도저히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이럴 때만 지원할 수 있고요. 생활고도 물론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정도 생활고가 되려면 기초수급자는 물론이고 그 아이의 부모님께서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머니께서도 말씀해 주신 게 정말 안타까웠던 게 아이를 나중에 잘 키워보려고 대학이라도 보내보려고 돈을 벌려고 한 건데 이 아이를 돈을 벌기 위해서 맡기자고 하니 돈을 벌고 있으니 못 맡긴다.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그 지난 3월에 보니까 이제 경찰 이제 조사가 있었는데 위탁모가 이제 결국 무혐의였어요. 근데 궁금한 게 보도를 보니까 아이가 진술한 게 있더라고요. 몸을 이제 고무줄로 묶기도 하고 이것저것 던졌다. 아이의 진술도 있고 뭐 병원 뭐 소견서도 있는데 이런 걸로 혐의 입증이 안 되나 봐요. 참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형사법상 직접 증거가 없으면 사실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사실 병원 소견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맞았다는 것뿐이지 누구에게 맞았는지는 모르는 거고 아이가 말을 하지만 사실 아이의 진술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마다 달라질 수도 있고 경찰서 가서도 다른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입증이 되지 않은 건데 사실 돌이켜보면 정인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정인이 사건도 양부모가 때렸다는 증거들은 여기저기 남아 있었지만 때리는 장면이 녹화된 CCTV 혹은 그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아이들이 CCTV라든지 몰래 이제 녹음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카메라를 설치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데도 이제 입증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지금 형사법의 한계이기도 하고 계속 고쳐나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도 정인이 사건이 있은 지 이후인데도 지금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또 재수사 진행 중이라고 들었어요. 방송이 나간 이후에 뭐 반응은 어땠나요? 일단 그 경찰 쪽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모양새였고요. 아무래도 자기들은 철저히 했다. 현행법에 입각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그 관행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무혐의를 준 건데 우리가 왜 뭘 잘못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뭐 검찰에서 보안 수사 명령이 내려왔으니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면서 기자들에게 전체 그 공지문 같은 입장문을 보내왔고요. 아니 근데 사실 법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문제 좀 한계가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전문가들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수사의 한계점이라는 거에 대해선 관행이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건 인정한다. 다만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이외에 이제 공공위탁가정, 민간위탁가정에 대해선 좀 더 제도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 위탁가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공공위탁가정이 포함하지 모든 거를 끌어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공공위탁가정을 늘리고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뭐 종류의 그 조건을 만들어서 다양한 지원책을 좀 다양화해야 된다,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가장 많으셨고요. 또 하나는 민간 위탁가정에 대해서 정확히 실태 파악을 해서 지금 있는 거라도 좀 주워 담아서 지금 이 키워지고 있는 아이들이 잘 관리되고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뭐 아동학대 관련한 기사는 계속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 취재도 계속 하시니까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사실 보도를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좀 뭔가 바뀌어야 이제 기자로서도 좀 뭔가 뿌듯함을 느낀다든지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이런 부분에서 좀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들도 있을까요? 일단 가장 컸던 거는 뭐 정인이 사건 이후에 많은 법적 개선이 있었죠. 네, 많은 법적 개선이 있었고 많이 바뀌었지만 이번 사건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게 과연 고쳐졌나,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르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라는 고민이 계속 들었습니다. 수사 관행 같은 것도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고 비춰졌고 심지어 아이의 진술에 대해서도 믿음직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만 아이가 명백하게 잘 진술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고려도 경찰이 여전히 잘 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이게 제도만 개선될 게 아니라 그 경찰과 시민들 개개인의 좀 인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정의 달인 5월인데 좀 따뜻한 소식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아동학대 소식이 이어져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앞으로도 뭐 수사 상황이라든지 후속 보도 통해서 더 좋은 소식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결국 면책 특권 뒤에 숨었고 YTN은 면책 특권 뒤에서 반복되는 일탈이 빈 협약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달린 시청자 댓글 보겠습니다. 서울 용산에서 옷가게 점원에게 손찌검을 간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결국 면책 특권 뒤에 숨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폭행, 절도 등 최근 5년 동안 주한 외교사절이 일으킨 사건은 65건. 면책 특권 뒤에서 반복되는 일탈이 국가 간 외교 업무 수행을 위해 마련된 빈 협약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벨기에 국가 수준 잘 봤음. 할 말이 없긴 함. 한국 외교관들도 해외에서 사고 쳐도 면책 특권이니까. 빈 협약이 뭐길래 수정을 공론화해야 할 듯합니다. 도둑으로 의심한 것도 잘못인데 이건 언급 1도 없네. 저렇게 증거가 뚜렷하게 있는데 무작정 면책 특권을 주는 건 시대적으로 뒤처진 거 아닌가? 면책 특권으로 죄는 면했어도 사과는 직접 피해자들한테 했어야 한다. 기사 말미에 언급된 빈 협약은 1961년에 체결된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을 말합니다. 협약 전문에는 이러한 특권과 면제의 목적이 개인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 공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책 특권을 사용하면 우리 공권력이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외교 사절을 페르소나 논그라타, 즉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해 해당국으로 소환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보통 스파이 행위나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 내리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면책 특권에 대한 시청자들의 비판적 문제 제기는 외교관은 물론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 때문일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정의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그렇다면 힘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부터 힘을 덜어내는 것이 정의에 가까울까요? 나누어진 힘은 시민들에게 그대로 나누어지는 것일까요? 한강변에서 숨진 손정민 씨의 사망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그 어느 것 하나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의심을 받았던 손 씨의 친구는 이제 억측을 자제해달라는 입장문을 냈는데 관련 기사의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 측은 A4 용지 17장짜리 입장문을 통해 친구 손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고 유족들에게 결례나 상처가 되는 일을 삼가기 위해서 숱한 억측과 의심에도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이를 감내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손정민 씨의 아버지는 아직 사과를 듣지 못한 상태라며 지금에서야 왜 입장문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친구 A씨가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신상털기와 허위사실 유포를 자제해달라는 입장문을 냈다는 내용입니다. 여전히 친구 A씨를 의심하는 댓글이 대부분인 가운데 그동안 너무 지나친 게 아니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눈에 띕니다. 비난은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진짜 도를 넘었다. 집단 광기 너무 무섭네. 타진요는 애교였네. 그만하세요. 추측성 기사, 추측성 댓글이 난무하는구나. 여론 부풀리는 기자들이 제일 못됐다. 앞서 YTN은 친구 A씨에 대한 현재 신상 털기는 위법이라는 지적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YTN 모니터단은 과도한 관심이 사안의 본질과 다르게 전개되는 문제를 생각하게 했다며 무분별한 행동 자제를 촉구하는 의미 있는 보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손 씨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경찰의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 이제는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기보다는 경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일단 지르고 보는 유튜버들의 동영상에 비하면 YTN 뉴스는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YTN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취재를 통해 확인된 사실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올 10기 YTN DMB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YTN 탐사보고서 기획, 교육재난 1부, 2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1년 동안에 사회 곳곳이 멈춰버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등교 중단과 온라인 교육으로 인하여 아이들에게 미친 영향이나 양극화 현상, 교육 격차 등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YTN 기획탐사팀이 심층 취재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미마을 한 가정의 초등학생이 이제 주된 관찰 대상으로 설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치동 사교육을 받아서 코로나 시대에 자신이 어떻게 입시 경쟁을 뚫고 대학 입학에 성공을 했는지 인터뷰를 한 대학 신입생 이런 대치동의 인물들을 좀 대비를 시키셨는데 초등학생하고 중고생의 경우에 학습 수준이나 그리고 사교육 소비 현황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대상들 간의 비교가 적절했나 하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약간 동등한 수준에서 좀 비교를 해줬었으면 의도한 효과가 더 잘 드러나지 않았을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미래교육으로만 여겨졌던 어떤 부분이 갑자기 현실로 접목이 되자 오히려 그 교육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비대면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 많이 구현됐는데도 오히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하에서 비대면 교육이 정점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공동체 인식을 악화시키고 인성교육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으며 어떤 소득 격차에 따른 부분이 교육 양극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그간의 미래의 어떤 교육 툴로서의 비대면 교육법에 대한 어떤 인식과는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흥미로웠습니다. 초중고 온라인 쌍방향 형태의 비대면 수업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어서 사교육으로 교육의 방향을 바꾸는 부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교육으로 중위권층으로 지탱하고 있는 학생들은 더욱더 하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사교육으로 인한 양극화에 우려되는 내용은 잘 표현되어 있으나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전점이나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다뤄지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숨겨진 어떠한 것을 폭로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다루고 있는 유의미한 주제에 사회적 약자, 소수자가 빠진다면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갖는 좋은 취지가 바래질 수도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사회현상 뒤에 감춰진 구조적 부조리를 추적해서 기록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서 탐사보고서 기록이 더욱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 그리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래한 영상, 그리고 기성전결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가 잘 포함된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YTN과 같은 보도 전문 프로그램이 탐사보도 프로그램과 이를 통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형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께 권하고 또 이 같은 프로그램 양식과 취재 능력 개발에 훨씬 더 많은 노력이 가해지기를 바라면서 다만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는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우선 지역에 따른 학력 격차를 분석할 때
서울시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높은 구와 낮은 구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한 곳씩을 골라 자료를 분석하였는데요. 각 지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한 곳만을 골라 분석한 자료가 과연 지역의 특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신뢰도 높은 자료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영상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이것이 이 지역 전체의 특성이라고 언급을 하지는 않지만 특정 지역의 이름이 계속 언급되면서 분석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교육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1년을 지나는 시점에서 사회적 정서 측면이나 시성에 적절하였습니다. 1부, 2부 총 1시간여 분량이었지만 지루하지 않았고 집중력이 높은 흥미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체 조사한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한 부분도 신뢰성과 흥미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YTN DMB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